1764년 7월 26일 경희궁 양덕당에서 한 여인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영빈이 씨. 6세의 어린 나이에 궁녀로 들어와 30세의 왕의 사랑을 받기 시작해 조선 최고의 후궁 자리에 오른 그녀. 하지만 그 영광의 끝에는 친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어머니라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빈이 씨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통해 권력과 사랑, 모성과 의무가 충돌할 때 한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1696년 숙종 22년에 태어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증찬성 이후번, 어머니는 김우종의 딸로 양반 집안의 딸이었지만 6세의 어린 나이에 궁녀로 선발되어 창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궁녀는 대부분 공노비 중에서 뽑았지만 지밀궁녀의 경우 양인 출신을 선호했습니다. 어린이 씨는 지밀에 소속되어 대전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숙종은 이 어린 궁녀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나이에 사대부 여자아이들도 어린 티를 면하기 어려운데 평민의 딸이 이렇게 조숙하여 모든 일을 다 해내는구나. 어린 궁녀의 씨는 인원왕후의 눈에 들어 영조의 지밀 궁녀가 되었습니다. 영조와 영빈이 씨를 이어준 것도 바로 인원왕후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 누구도 이 평범한 궁녀가 조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궁중 생활은 엄격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예법을 익히고 왕실을 모시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수많은 궁녀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총명함과 더불어 처세술도 필요했습니다. 이 씨는 이 모든 것을 훌륭히 해냈고 점차 궁중에서 인정받는 궁녀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24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1726년 11월 16일 30세가 된 이 씨에게 인생을 바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영조의 승은을 잊게 된 것입니다. 당시 30세는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결혼 적령기를 훨씬 넘긴 나이였습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이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결혼했던 것을 생각하면 30세의 왕의 사랑을 받기 시작한 것은 정말 늦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씨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례적으로 내명부 종이품 수교에 정식 책봉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궁녀가 왕의 승은을 잊고 임신을 한다고 해서 바로 후궁자기를 받는 것은 아니었기에 이는 매우 특별한 대우였습니다. 1727년 영조 3년에 첫 딸 화평옹주를 출산한 이 씨는 1728년 내명부 종일품 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30년 11월 27일 마침내 내명부 정일품 빈의 첩지를 받아 영빈이 되었습니다. 영조의 사랑은 각별했습니다. 이후 5명의 딸을 연달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조의 총애는 식지 않았습니다. 화평옹주와 화협옹주 사이에 태어난 3명의 딸은 안타깝게도 어린 나이에 요절했지만 영조는 여전히 영빈을 사랑했습니다. 후사가 급한 상황에서 딸만 연달아 낳았는데도 계속 총애를 받았다는 것은 영조가 영빈을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 사랑 뒤에는 분명 영빈의 인품과 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1735년 영조 11년 영빈에게 인생 최고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마침내 모두가 고대하던 왕자를 출산한 것입니다. 그가 바로 훗날 사도세자가 되는 아이였습니다. 정빈이 씨가 낳은 장남 효장세자를 일찍 잃고 오래도록 아들을 두지 못해 노심초사하던 42세의 영조는 영빈이 출산하던 당일 직접 산실 곁을 맴돌며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들이라는 소식을 듣자 영조의 기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영조실록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빈이 씨가 원자를 칙복헌에서 낳았다. 그때 나라에서 오랫동안 후사가 없으니 사람들이 모두 근심하고 두려워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온 나라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영조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종의 혈맥이 장차 끊어지려 하다가 비로소 이어지게 되었으니 지금 다행히 돌아가서 열성조를 뵐 면목이 서게 되었다. 즐겁고 기뻐하는 마음이 지극하니 그 감회 또한 깊다. 하지만 영빈의 기쁨에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왕자는 곧 다음해 영조의 정비인 정성왕후 서씨의 양자로 입적되어 세자로 책봉되었기 때문입니다. 후궁 소생의 왕자는 정모인 왕비를 어머니로 모셔야 한다는 것이 조선의 법도였습니다. 생후 100일이 지나자마자 아들은 영빈의 품을 떠나 다른 곳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어머니로서는 가슴 미어지는 일이었지만 이것이 왕실의 규칙이었습니다. 영빈은 1737년에 육녀인 막내 화환옹주를 낳았습니다.
결국 영빈이 씨는 1남 6녀를 낳았는데 화환옹주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은 모두 영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누구보다 영조의 총애를 받던 화평옹주는 21세의 꽃다운 나이에 첫 딸을 낳다가 난산으로 요절했습니다. 영조와 영빈의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해경궁 홍씨는 회고록에서 화평옹주의 탈상 기간에 장남의소세손을 낳았을 때의 일화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영빈이 산후조리를 해주었는데 영조에게 딸이 죽은 판에 손잡아서 신났다며 인정머리 없다는 질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조가 화평옹주를 얼마나 아꼈는지 그리고 그 죽음을 얼마나 슬퍼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영조의 총애는 받지 못했지만 영빈을 닮아 미색이었다는 화여봉주 역시 20세에 홍역으로 요절했습니다. 화평옹주와 화여봉주 사이에 낳은 딸 3명은 어린 나이에 숨져 옹주 봉작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로서 자식들을 하나둘 떠나보내는 영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높은 지위와 왕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대가로 치러야 했던 슬픔은 너무도 컸습니다. 유일한 아들인 사도세자는 애초부터 아버지 영조와 사이가 멀었습니다. 성격과 정치적인 견해 차이로 수시로 영조와 심하게 갈등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사도세자가 어릴 때부터였습니다. 세자는 생모인 영빈의 품을 떠나 저승전에서 자라야 했는데 이곳은 경종의 계비인 선의왕후의 거소였습니다. 보육을 담당한 궁인들 역시 선의왕후의 측근들로 영조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소론 계열이었습니다. 한중록에서는 이를 문제로 지적합니다. 저승전은 경종 계비신 어대비 계시던 집으로 안 계신 지 오래되지 않고 보모 상궁들도 어대비 모시던 것들이라 작은 일도 큰 탈이 나게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자를 모시던 궁인들은 장차 왕위를 이을 막중한 사명을 지닌 왕세자에게 고작 병정놀이, 삼국지나 무인기수잡서 등을 익히게 했습니다. 한 상궁은 직접 칼과 활을 만들어 바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공부를 멀리하고 무예에 빠지게 함으로써 세자는 영조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론 궁인들은 세자에게 노론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자주 했을 것이고 이는 세자의 정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특히 최상궁과 한상궁은 영빈 이씨를 업신여기며 세자가 생모를 자주 찾아가지 못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사도세자는 점점 아버지 영조와 멀어져 갔고 그 갈등은 세자가 성장하면서 더욱 심화되어 갔습니다. 사도세자와 영조의 갈등으로 인한 중압감과 계속된 아버지의 핍박은 결국 세자에게 정신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입어야 할 옷을 찢는 의대증, 벼락을 무서워하는 내벽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갑자기 발작하여 지나가는 내시를 아무 이유 없이 죽이거나 궁녀들을 겁탈하는 끔찍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기행은 점점 연쇄적 살인과 같은 범죄로 발전했습니다. 사도세자에게 정조를 비롯한 아들들이 연달아 태어나자 영조는 아들을 건너뛰고 당시 세손이었던 손자 정조를 후사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는 세자에게 더 큰 충격과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정신병은 갈수록 심해져 갔습니다. 의대증 발작이 일어난 날에는 아끼던 후궁 경빈 박씨를 폭행하여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아버지 영조의 시해까지 운운하기 시작했습니다. 영빈 이씨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어머니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이 점점 괴물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어쩔 수 없었던 그녀의 심정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1762년 영조 38년 윤호월 영빈이 씨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친아들의 단죄를 결심하고 울면서 세자의 비행을 영조에게 달려간 낱낱이 고한 것입니다. 세자가 내간 레인 하인을 죽인 것이 거의 100여 명이오며 그들에게 불로 치지는 형벌을 가하는 등 참아볼 수 없는 일을 행한 것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그 형구는 모두 내수사 등에 있는 것으로 한도 없이 가져다 썼습니다. 영빈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또 장본내간을 내쫓고 다만 어린 내간 별감들과 밤낮으로 함께 있으면서 가져온 재화를 그놈들에게 나눠주고 기생 비구니와 주야로 음란한 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제 하인을 불러가두기까지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것이었습니다. 근일 궁궐 후원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감히 말할 수 없는 곳을 묻고자 했으며 하인에게 머리를 풀게 하고 날카로운 칼을 곁에 두고 불측한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지난번 제가 창덕궁에 갔을 때 몇 번이나 저를 죽이려고 했는데
제 몸에 화는 면했습니다만 제 몸이야 돌아보지 않더라도 임금의 몸을 생각하면 어찌 감히 이 사실을 아뢰지 않겠습니까? 이는 세손 정조의 보위와 정통성을 지키고 국내의 마지막 평화라도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정성왕후와 대왕대비 인원왕후가 잇따라 승하하면서 세자를 뒤에서 후원해주던 정모 할머니가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영조와 세자의 부자를 중재할 왕실 어른은 전무한 상황에서 총대를 맬 사람은 세자의 생모인 영빈밖에 없었습니다. 영빈의 고백 다음 날 영조는 아버지 숙종의 어진이 있는 창덕궁 선원전 앞에서 결의를 다졌습니다. 아바마마 오늘 내 기필코 역적을 처단하고자 합니다. 영조는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 역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아버지 숙종 어진 앞에서 이렇게 말할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1762년 윤호월 13일 영조는 세자를 쌀을 담는 뒤주에 가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때 영조는 나의 꿈에 정성왕후가 나타나 세자가 다른 마음을 먹는다 고 예지해 준 적이 있다면서 정모인 정성왕후의 현몽과 생모 영빈의 밀고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영조실록은 그날의 참혹한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세자에게 명하여 땅에 엎드려 관과 용포를 벗게 하고 이어서 차마 들을 수 없는 정교를 내려 자결할 것을 채촉하니 세자의 조아린 이마에서 피가 나왔다. 세손 정조가 들어와 관과 포를 벗고 세자의 뒤에 엎드리자 영조는 정조를 안하다가 시강원으로 보내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임금이 칼을 들고 연달아 차마 들을 수 없는 정교를 내려 동궁의 자결을 채촉하니 세자가 자결하고자 하였는데 춘방에 여러 신하들이 말렸다. 도승지 이장이 전하께서 깊은 궁궐에 있는 한 여자의 말로 인해서 국본을 흔들려 하십니까? 라고 간언했지만 영조는 진노하며 결국 세자를 뒤주에 가두었습니다. 사도 세자는 8일 동안 뒤주 속에서 고통받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영빈이 씨가 친아들을 고발한 지 불과 며칠 만의 일이었습니다. 아들의 죽음 이후 영빈은 자식에게 못할 짓을 하였으니 내 자취무덤에는 풀도 나지 않을 것이라며 평생을 가슴앓이 했습니다. 그 죄책감으로 손자인 정조를 지극정성으로 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조는 생전에 할머니를 용서하지 못했다고 회고했습니다. 11살의 친할머니가 아버지를 죽여달라 간청했다는 사실을 들었으니 영빈이 씨를 용서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정조는 영빈이 씨에 대해 쓴 제문에서 영빈이 씨를 조모라고 칭한 대목을 왕위에 오르고 나서는 모두 영빈으로 고쳐버렸습니다. 또한 홍제전서에 해당 제문을 수록하지 않았으며 이후 영빈이 씨에 대한 어떠한 시문도 쓰지 않았습니다. 반면 자신을 돌봐준 영조에 대한 애정이 담긴 회고는 홍제전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정조가 영빈이 씨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막내딸 화환옹주도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어린 딸과 남편을 겨우 한 달 간격으로 연달아 잃었습니다. 게다가 조카인 정조에 대한 집착이 비정상적으로 심해지면서 선을 넘는 행동을 하다가 정조와 적이 되고 결국 정조가 즉위하자 서인으로 강등당해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한중록에 의하면 이모와 변이 있은 직후 영빈이 씨는 손자 정조가 임금이 되는 날만을 곱씹어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1764년 영조 40년 세손으로 하여금 효장세자의 장통을 계승하게 하겠다는 영조의 처분이 있은 직후 시금을 전폐하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도세자의 3년상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인 1764년 음력 7월 26일 영빈은 경희궁 양덕당에서 한많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향년 68세였습니다. 절묘한 사망 시점 때문에 자살설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만약 병사했다면 매일 시어머니를 찾아가 문안을 드렸던 해경궁 홍씨가 간병했을 텐데 한중록에는 그런 기록이 없다는 점, 영빈이 씨의 사망 직후 한동안 한중록이 중단됐다는 점이 그 근거입니다. 영조는 영빈의 죽음을 매우 슬퍼했습니다. 영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임금이 인국하기를 매우 슬프게 하였고 후궁 1등의 예로 장사를 치르라고 명하였다. 영빈이 사도세자를 탄생하였는데 후궁에 40여 년간 있으면서 근신하고 침묵을 지켜 불행한 때에 처하여 보호한 공로가 있었다. 영조는 영빈에게 의열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손수묘지명을 지어주었습니다. 국왕이 후궁의 지문을 지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 이제 다시 볼 수 없게 되었구나. 39년간 해로하였는데 지금 하나의 꿈이 되고 말았으니 내 슬픔이 너무나 깊다. 5달만 더 살았더라면 칠순이 되었을 것을 참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일이다.
영빈의 장래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새손인 정조는 법통상 효장세자의 양자가 되었으므로 형식적으로는 새손과 친모인 해경궁 홍씨에게 영빈은 그저 선왕의 일개 후궁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영조는 해빈의 경궁 홍씨가 새손이 영빈의 영전에 조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조판서 이 지역을 파직시켰습니다. 그리고 해빈과 새손이 조문하도록 특별히 허락했습니다. 영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임금이 영빈의 상에 해빈과 새손이 마땅히 한번 가야 한다고 여겼는데 해조에서 개품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런 명을 내린 것이다. 이는 영조가 영빈을 단순한 후궁이 아닌 특별한 존재로 여겼음을 보여줍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정조와 해경궁까지 조문하게 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묘소는 연희궁 자리에 시호를 따서 의열묘라는 이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고종 때 사도세자가 황제의 묘인 장조로 재추존되자 영빈의 묘소도 묘에서 원으로 승격되어 수경원이라는 원호를 받고 정자각과 비각이 새로 건립되었습니다. 영빈 이 씨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녀는 조선시대 여성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평민 출신 궁녀로 입궁해 왕의 승은을 입고 후궁 첩지, 그것도 최종적으로 정일품 빈에 봉해진 것은 평민 출신인 궁녀로서는 희대의 벼락 출세였습니다. 더욱이 30세라는 늦은 나이에 시작해서 40세에 왕자를 낳고 영조의 비빈들 중 가장 많은 자녀를 낳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조선에서 궁녀는 왕에게 승은을 입고 승은상궁으로 봉해져도 왕의 방문이 끊겨 쓸쓸히 늙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계속 총애받다가 왕손을 낳아 승급하는 경우는 있어도 왕자를 낳아 그 왕자가 장차 왕통을 이을 국본이 되어 세자의 생모가 됨은 더더욱 드문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영조는 형수 선희 왕후의 상중에 구설수에 오를 것을 감수하고 당시 종일품 귀인이었던 이 씨를 정일품 빈으로 승급시키며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영빈의 발인 때도 새손이 직접 참여하여 공림하게 허락하는 등 영빈을 위해 특별한 조치들을 단행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후사를 봐야 하는 영조로서는 나이도 있는 데다 줄줄이 딸만 낳는 궁녀 출신의 후궁보다는 더 어리고 배경도 좋은 젊고 예쁜 후궁을 얼마든지 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빈이 그렇게 오래 총애받은 것은 분명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영빈의 인생은 그렇게 행복하다고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조선에서 궁중 여인은 처소에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왕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특히 영빈은 사도세자를 낳고도 직접 기르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왕세자라는 이유로 생후 100일이 지나자마자 생모의 품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져 거기서 반대파 궁인들 손에서 자라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중록에서는 이것이 문제였다며 비판했습니다. 저승전은 평생 영조와 심각하게 대립했던 형수 선희 왕후의 거소였고 보육 담당 궁인들 역시 그 측근들로 영조와 매우 척을 진 사람들이라 어린 세자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정조도 아버지가 일찍부터 생모 곁에 떠나 있어서 엇나갔다고 생각하여 훗날 의빈 성씨가 무녀세자를 낳자 정빈 효의 왕후의 아들로 입적시키되 생모 의빈의 곁에서 키우게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도세자는 여느 후궁 소생 왕세자들처럼 정모인 왕비의 아들로 입적되어 왕비를 어머니로 모셔야 했습니다. 영빈에게는 법적으로 아들이 아닌 셈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영빈의 자녀들도 거의 다 요절했습니다. 막내딸 화환옹주만이 부모보다 먼저 죽지 않았으나 그녀 역시 젊은 나이에 어린 딸과 남편을 연달아 잃고 조카인 정조와도 갈등을 빚어 유배를 당하는 불행을 겪었습니다. 영빈 이 씨가 사도세자를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냉혹한 어머니로 평가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궁극적으로 왕실과 나라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 현명한 여성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빈의 선택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성왕후와 대왕대비 인원왕후가 잇따라 승하하면서 세자를 뒤에서 후원해주던 정모와 할머니가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영조와 세자의 부자를 중재할 왕실 어른은 전무한 상황에서 총대를 맬 사람은 세자의 생모인 영빈밖에 없었습니다. 사도세자의 광증과 범죄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영빈의 입장에서는 손자 정조의 보위와 정통성을 지키고 국내의 마지막 평화라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선택 때문에 영빈은 자식을 간접적으로 죽인 죄책감에 시달리며 여생을 피눈물 흘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건에 대해 사실상 영조와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었거나 심하게는 영조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영조가 꿈에 정성왕후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꺼낸 것을 보면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빈이 씨의 삶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녀의 인생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지만 동시에 어머니로서 겪을 수 있는 최대의 비극도 경험했습니다. 6세의 궁녀로 들어와 30세의 왕의 사랑을 받기 시작해 최고 후궁의 자리에 오른 것은 분명 놀라운 성취였습니다. 영조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39년을 해로한 것도 평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는 늘 슬픔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하나둘 잃어가는 어머니의 아픔, 아들을 제대로 기르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리고 결국 그 아들을 고발해야만 했던 참담함까지. 영빈이 씨는 개인의 감정과 공적인 의무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했을 것입니다. 어머니로서의 사랑과 왕실 일원으로서의 책임감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을 때 그녀는 결국 더 큰 의무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그 선택으로 인해 평생 고통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에게 못할 짓을 하였으니 내 자취에는 풀도 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녀의 말에서 우리는 한 어머니의 처절한 회한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빈이 씨의 삶은 우리에게 권력과 사랑, 성공과 희생, 개인적 감정과 공적 의무가 어떻게 충돌하고 또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만듭니다.